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영업 중인 한 카페 출입구 앞에 주차 부스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문이 다 열리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물건을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공동구매, SNS 등을 통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주부들이 특히 많이 애용하는데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무작정 구매했다가는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시사 플러스에서 준비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카페 출입구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주차 부스가 생겼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느닷없이 주차 부스가 설치된 이유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무언가 싣고 들어오는 지게차. 건물 외벽 가까이 물체를 내려놓고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벽인 줄 알았던 곳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앞에 출입문이 하나 있었던 건데요. CCTV 속 출입문을 가려버린 부스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이건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상 앞에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부스를 설치해놨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유독 건물과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입구를 반쯤 가리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문이거든요. 여기 막히면 부딪힙니다. 부딪히겠네요. 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는 그림을 그리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미술 카페였습니다. 이 출입문이 막힌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너무 가까워서 닫는 줄 알고 살짝 걱정했거든요. 문 열 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문이 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출입구인가 보다 하고 그냥 들어간 거지 밖에서 그냥 지나갔을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작진이 지켜본 결과 카페를 방문한 손님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위치에 부스를 설치한 것일까요? 누가 설치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건물주분이 설치하신 거죠. 아니, 무슨 목적으로 지금 설치한 겁니까, 이거를? 명목상으로는 주차 관리를 하겠다. 주차장 관리를 하겠다.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인데요. 네, 차량 4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상가 주차장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왜 출입문을 가려가면서 주차 부스를 설치한 것일까요? 왜냐면 손님들이 오면은 세울 데가 없잖아요. 밖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렛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다가 세운 거고. 그런데 세입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율을 좀 하자. 만났더니 처음 마디가 100만 원 올려야 되겠다. 얼마요? 100만 원이요. 올려야겠다는 100만 원의 정체, 바로 상가 월세였습니다. 작년 12월 31일이 이제 계약 만료일이었어요. 보통 만료일 뭐 한 달 전 아니면 몇 개월 전에 통상적으로 임차 연장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치면은 40% 인상이거든요. 2년 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으로 상가 임대 계약을 한 세입자. 이후 건물주는 계약 갱신 조건으로 월세를 40% 인상한 35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50이면은 내가 자존심이 좀 있어야 근데 내가 한국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이거 열심히 건물주라고 나는 내 자존심을 좀 지켜야 하는 건물주야. 자존심 때문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입장.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리는 이유는. 이유가 그냥 시세. 뭐 말씀하시기로는 여기를 자꾸 1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1층입니까?
해당 카페로 연결된 두 곳의 출입구, 1층이라는 건물주의 주장과 다르게 양쪽 모두 계단이 있어서 지하처럼 보이는데요. 경사면에 있는 상가 건물, 주차부스가 맡고 있는 출입문은 지대가 낮아서 1층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반대편 출입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보시면 경사면 위쪽으로 지대가 높아서 지하 1층이 되는 것인데요. 건물주의 월세 인상 요구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내가 리모델링도 6억이나 들였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냐. 근데 100만 원 정도는 시세보다도 싼데 이걸 못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말로 제가 거기다 대고 9만 원을 더 붙여서 1,000만 원을 달라. 거기가 다 그래요. 거기가 1,000만 원이 넘어요. 거의. 인근 상가들도 월세가 비싼 편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공실로 남아있는 상가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찾아가서 시세를 문의해봤는데요. 월등하게 낮은 시세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하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찾는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잘 안 나가는 편이라서 싸게 기존하고 그럴 때 회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와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은 연 5%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40%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임대인이 40%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그 임차인과 서로 합의하는 경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월세 인상폭을 넘어선 요구에 납득이 어려운 세입자. 5%면 얼마만 더 상승하면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 하면 12만 5천 원만 내면 되는 건데 저는 왜 몇 배를 더 내야 되는지 그게 납득할 수가 없었거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요구한 월세 100만 원 인상이 부담돼서 거절했던 건데요. 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이후 설치된 주차부스가 간판이나 이렇게 출입문을 가리면서 영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네. 직접 치우는 건 안 됩니까? 마음은 당연히 치우고 싶죠. 당연히 치우고 싶죠. 어디로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또 제가 치우면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뭐 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로 제가 벌금을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서울시 난감하네요. 응답소에도 한번 민원을 제기했고요. 강남구청으로 또 뭐 민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뭐 확인했는데 해당 시설물을 이제 위법 건축물로 부어서 행정조치사항을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강제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없고 위법한 사항으로 확인이 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고 강제 철거 조치 규정은 저희한테 따로 없어요. 세입자도 지자체도 강제로 철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 주차부스가 남아있는 한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 그 건물주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임차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손해를 가할 주된 목적이 있는 반면 주차부스 설치로 인해서 건물주에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주차부스를 철거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과도한 월세 인상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물주와 세입자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거리를 한 자루의 지팡이에 의지한 채 거닐고 있는 한 명의 여성.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 소리 없이 다가선 누군가가 벼랑간 여성의 어깨를 붙잡아 세웠는데요. 나야. 미안해. 나 때문에 놀랬구나. 아니야. 누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너인 줄도 모르고 놀랬잖아. 가자. 데려다 줄게. 가자. 좁은 골목 안에서 마주친 흉기를 든 괴한. 누구세요? 왜 무슨 일인데? 왜 이러세요? 오지 말라고요. 설상가상 홀로 남겨진 시각장애인 여성. 아무도 없는 길가에서 흉기를 든 채 나타난 괴한을 본 친구는 공포에 질려 시각장애인 녀석을 내버려 둔 채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무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범죄 피해를 목전에 둔 일촉즉발의 상황. 누군가 위기에 처한 시각장애인 여성을 구하기 위해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는데요. 달아났던 친구가 급히 경찰을 불러 현장으로 되돌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친 몸싸움 이후
정막이 내려앉은 골목.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안 다쳤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어. 피해자 곁에 쓰러져 있는 한 의문의 남성. 날카로운 흉기로 복부를 깊이 찔린 듯 심각한 과다출혈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한눈에도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바닥에 점점이 떨어진 낙하 혈흔을 뒤쫓은 경찰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쓰러져 있는 또 다른 남성이 발견된 겁니다. 문제의 남성 역시 앞서 발견된 남성과 똑같이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나란히 병원으로 이송된 2명의 남성. 문제는 두 남성 중 누가 피해자를 공격한 범인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마수를 가까스로 피한 피해자는 인근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여성임이 밝혀졌습니다.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시 상황 기억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친구분은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저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사건 발생 직전 왜 어디 갔어? 먼저 귀가한 피해자를 뒤따라 나선 친구. 같이 가자니까. 친구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늘 걱정되던 친구였어요. 제가 집에 바래다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종종 먼저 집으로 갔거든요. 오늘도 그런 날이었어요. 응? 야, 응. 난 집도 같은 방향이면서 왜 맨날 혼자 갈라 그래? 매번 부탁하니까 미안해서 그러지. 쓸데없는 소리 한다 또. 오늘 추우니까 지름길로 가자. 지름길? 응. 얘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큰 길로만 집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름길로 가자고 했어요. 전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순간 예고 없이 닥쳐온 범죄의 누구세요? 공포.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를 챙기다가 제가 다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현장에 쓰러져 있던 두 남성 중 누가 범인입니까? 너무 어두웠고 또 너무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형사님. 골목에 쓰러진 채 발견된 두 남성은 각각 피해자의 이웃 남성과 대학 선배였는데요. 구사일생으로 의식을 회복한 이웃 남성. 하지만 경찰은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담배를 태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 증세를 겪고 있어 사건 경위 진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길에 쓰러진 채 발견된 또 다른 남성 역시 구사일생으로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문제의 남성은 전혀 다른 진술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항상 함께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혼자 가서 유독 걱정됐습니다. 만일 제가 그날 후배를 쫓아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형사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가 홀로 귀가하자 걱정돼 따라 나섰다고 밝힌 대학 선배는 골목 어귀에 이르러 발길을 돌렸는데요. 그 순간 긴박한 비명을 듣게 됐단 겁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안 떨어져? 범인의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었다는데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던 중에 쓰러졌습니다. 왜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 겁니까? 피해자의 이웃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당장 체포하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웃 남성의 기억이 되돌아온 겁니다.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났다고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급히 달려간 직후 흉기를 든 대학 선배를 목격했단 겁니다. 그 사람이 모든 일을 꾸며놓고 저한테 다 누명을 씌운 거라고요. 형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 사람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 두 남성의 진술.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인 걸까? 의식을 회복한 직후부터 이웃 남성이 범인이라며 지목한 대학 선배. 하지만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감출 수 없는 수상한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땠나요? 이 선배가 병적으로 집착했었어요. 피해자를 향한 선배의 과도한 집착. 누구세요? 나야. 이따 수업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번번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구애를 멈추지 않았다는데 당신에게 집착하던 대학 선배가 현장에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점 없나요? 제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폭력적으로 돌변했어요. 일단 만나. 그 다음에 헤어지든가 말든가 해. 선배 진짜 최악이네요. 끝내는 180도 태도가 돌변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대학 선배.
수상한 심증이 짙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선배는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경찰은 기억을 잃어버린 남성과 피해자의 대학 선배 두 남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웃 주민 탐문 결과 결정적인 목격담이 한 가지 입수됩니다.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는 경우가 잦았다는 문제의 이웃 남성. 탐탁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그의 그릇된 욕망이 불러온 범죄인 걸까? 이웃 남성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의류를 수거해 감식하자 의미심장한 단서가 드러납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케이블 타이, 피해자의 손발을 묶으려던 것일까? 당신 옷 안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범행이 사용하려 했던 거 아니에요? 형사님, 저는요 배관공입니다. 제가 일하러 다닐 때 당연히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라고요. 성범죄 미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용의자 남성이 케이블 타이를 갖고 있던 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첨예하게 대립 중인 두 명의 남성, 둘 중 한 명이 범인임이 분명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는 진술뿐. 경찰은 법 최면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청각이나 후각이나 신체 감각 능력을 이제 최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기억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어떤 게 기억나세요? 어떤 남자가 저를 협박해요. 그럼 그 남자의 특징이 있나요? 박하향 담배 냄새가 나요. 박하향 담배 냄새가 나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보다 후각 기능이 더 발달되기 때문에 그때 그 냄새나 향기를 분명하게 실제처럼 다시 맡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 속 범인의 채취를 떠올린 피해자, 과연 누가 범인인지 짚어낼 수 있을까? 이 손이에요. 이 손에서 나던 냄새였어요. 마침내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바로 피해자에게 집착해온 대학 선배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잠깐만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다 저 친구가 계획한 일이에요. 언제까지 결백한 척할래? 언제까지 결백한 척할 거냐고! 범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피해자를 아끼는 듯했지만 유학생 선발 경쟁에서 떨어진 뒤로부터 피해자를 남몰래 원망해왔던 친구. 제발 이번 한 번만 포기해주라. 내가 유학 진짜 가고 싶었던 거 알잖아. 미안해. 그간 쌓여온 열등감이 한순간 폭발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계획하고 맙니다. 일신상에 문제가 생겨 그만두면 자신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것이라 여겼던 범인은 피해자에게 구애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던 선배를 깨워 범행을 저지를 것을 공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친구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외진 골목길로 이끈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과 맞닥뜨린 뒤 겁에 질려 달아난 목격자가 아니라 무슨 일 있어? 피해자를 위험 속에 몰아넣은 배후자였던 겁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바래다 주는 척하며 선배가 기다리던 외진 골목길로 유인한 뒤 겁에 질려 달아난 것처럼 연기했지만 때마침 범행을 목격한 이웃이 선배와 몸싸움을 벌여 공무한 범행이 어그러진 겁니다. 살을 찢고 뼈를 부수는 매서운 폭력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호의라는 선량한 가면을 두른 채 호시탐탐 희생자의 곁을 맴돌고 있는 조용한 악의일지도 모릅니다. (2023년) 소비 트렌드로 선정된 공동구매, 생필품부터 육아용품까지 각종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법이죠. 그런데 유명 인터넷 동호회에서 공동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건데요. 너무 괘씸해요.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요. 공동구매 사기의 모든 것, 경제 시사 플러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공동구매 이면에 사기 위험성도 있다는 건데요. 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동구매,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고물가에 하나라도 더 전략하고자 하는 마음 다들 있으시죠? 사실 공동구매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접근 가능하지만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서
함께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필요한 물건을 타인과 함께 사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공동구매 과정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정가 10,000원짜리 물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우리는 10,000원에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중간에 공동구매업자가 기업에게 이걸 대량으로 5,000원에 구입하고 이 업자가 8,000원에 판매한다면 소비자는 2,000원 더 저렴하게 사서 좋고 업자는 3,000원 마진이 남겨서 좋고 이렇게 물건을 여럿이 모여서 구매하는 것이 공동구매입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구매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렴하게 사려다 사기 피해를 입으면 정말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공동구매 사기 왜 일어나는 거죠? 네, 공동구매하는 방법 먼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구매 사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SNS를 통해서 구매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물건을 사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동구매 사이트, 공동구매를 열어서 두 분에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누구나 판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SNS에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로 공동구매가 진행되는데요. 플랫폼이 갖추어진 사이트보다는 비교적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정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게 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한 피해자의 대다수는 유아용품을 구매한 피해자들입니다. 네. 저희가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 경위를 들어보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작진이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SNS로 립텐을 구매를 했어요. 확실히 저렴하죠. 30g짜리를 그 약국에서는 10,000원, 11,000원에 파는데 100g짜리를 한 15,000원, 16,000원에 파는 거니까 57,5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무조건 그 현금으로 계좌입금. 그분은 DM으로만 받거나 채팅 있잖아요. 그렇게만 받더라고요. 문제는 입금 뒤부터였다고요. 2주쯤 됐을 때 운송장 번호가 안 와가지고 운송장 번호 보내달라고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해놓고 먼저 연락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운송장 번호 알려주지도 않고 2주 걸린다던 물건 2달이 걸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공동구매 사기 수법 정말 단순하죠. 네. 첫 번째, 미발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환불해주겠다는 겁니다. 즉 보내주겠다고 하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배송과 환불을 미루는 것입니다. 황당하네요. 네, 물론 뭐 정직한 판매자들도 많은데요. 네. 그런데도 공동구매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이렇게 많은가요? 사실 사기 사건 저도 이제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계속 지켜봤는데 모든 사기가 그렇듯 공동구매 사기도 과거부터 건절되지 않고 꾸준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과 2021년 그에게 사기 사건이 터지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2019년에는 100억, 2021년에는 4천억 원 가까운 금액의 사기가 공동구매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큰 사기가 발생했지만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천억 원이면 진짜 엄청난 건데요. 네. 이런 규모로 보니까 이거는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들이 이렇게 사기 행각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체 뭘까요? 네,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폰지 사기, 다른 말로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처음 공동구매로 나온 물건 그대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입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같이 공동구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 다른 쪽에서 보내온 돈으로 이 공동구매 물건이 배달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수천억 원 이상 가로챈 일당의 경우만 봐도 이 피해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소액이라도 피해금 꼭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지 몇 푼을 아끼겠다고 이렇게 공동구매를 했는데 이 공동구매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피해 금액을 생각하면 피해 구제를 못 받은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개개인으로 보면 피해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소액이니까 환불받는 거 포기해버리겠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법 사용하시면 피해 금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희가 만난 피해자가 사용했다는 방법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저 임신 중이라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업체 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겠다. 문의 결과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더니 바로 입금을 해주시면서 소액이라서 많이 그냥 넘어가려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돌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야, 참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고도 환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건데 이럴 때 구제할 만한 방법은 없나요? 있죠. 네.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동소송입니다. 공동구매하려고 모였다가 공동소송하는 게 어처구니 없지만 네. 다중서민 피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소송입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작지 않아서 소규모 피해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반환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네. 몇만 원 피해봤다고 소송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사기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사실 가장 좋은 건 예방하는 거잖아요. 네. 공동구매 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NS를 통해서 무언가 공동구매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너무 저렴한 가격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판매 목록에 따라 다르지만 마진율 30%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구매 이 가격이 이 30% 미만으로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래도 구매하고 싶다 이러면 사람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판매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누구나 판매하고 싶으면 공동구매 여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웃 목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좌명과 사업자 등록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구매 사기 대부분 현금하는 방식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입금 후 잠적하거나 무작정 환불하지 않거나 이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이거 탈세 가능성이 있어서 불법입니다. 네. 계좌 입금 거래 방식은 피할 수 있다. 피해야 한다. 이게 피해 방법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명한 소비의 틈을 파고드는 공동구매 사기. 구매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혈전 제거 수술 이후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사람들. 처음에 의사 얘기로는 20-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시술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시술이라고 알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너무 사실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거의 이제 살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수술을 진행했던 의사는 지난 26일 이 사고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에 나오면서 좀 인지도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유명 의사의 정체. 만약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했던 의사 강 씨였죠. 강 씨는 2014년 신해철 씨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사 면허까지 취소됐었는데요. 수술 후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가족들. 9시간 정도? 그냥 잘 됐다고, 좀 힘들었는데 잘 됐다고 하고 아버지 보내실 때 혈전까지 제가 찍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게 자기가 수술했다는 거를 굉장히 어필을 했죠. 저희는 의학적 지식을 모르니까. 강 씨의 말과는 달리 수술 이후 아버지의 건강 상태는 나날이 악화됐다고요. 아버님 상태가 거의 너무 그러니까 위중해 보이셨어요. 딱 한눈에 봐도. 아버지가 고통스러우니까 뭐 잠들게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의식이 없으셨어요. 결국 피해자는 호흡 부전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날 뭐가 문제였던 걸까? 당시에 작성된 경과 기록지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동의가 없이 개복이 이루어졌다고요. 혈전 제거술은 절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시술하는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과다 출혈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매우 드문 일이죠. 긴 법정 공방 끝 유죄를 끌어냈지만 유가족에게 남은 건 영원한 아픔뿐이었습니다. 자아 성찰을 계기로 삼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강 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 사고를 포함해 벌써 3번째라고요. 이번 사고와 신해철 씨 사건 외에도 위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호주인을 숨지게 했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과실로 의심되는 사고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 씨는 사고 후에도 계속 의사로 진료 및 수술을 해왔죠. 2015년 개인 병원을 운영했었고 2017년에는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여기서도 충분히 그냥 그렇게 어려운 수술 아니고 뭐 한 일주일이면 회복할 수술이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뭐 당연히 수술 동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은. 설마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 생각을 못 했죠, 저는. 강 씨에게 복막염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자.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했지만 환자는 이번에도 사망했습니다. 반복된 의료사고에도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던 강 씨. 혹시 병원 측에서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구두 계약을 하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알았죠. 그리고 나서 뭔가 병원 입장에서는 뭐 자르거나 이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셨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술을 잘해요.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고민이 되셔가지고 그게 문제 대두가 됐던 거지. 그런 경우가 병원에 많이 있어요. 언제 그만두셨어요? 접촉무섭 되면서 그만두셨어요. 알고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었다고 합니다. 강 씨의 의료 면허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의 위험한 수술이 멈춘 건 2018년 신해철 씨 사건으로 징역이 확정돼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서부터였습니다. 현행의료법은 살인자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여러 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실형 선고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형 선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료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면허를 지금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은 16가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문제는 살인, 강간, 과실치사 등 형사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강 씨의 의료 면허가 취소된 이유 역시 업무상 비밀 누설을 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취소된 후 한 3년 정도 지나면 뭐 이렇게 범죄에 따라서 1년에서 3년 경과하면 이제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에 재교부 신청해도 뭐 무방한 그런 시점일 것 같아요. 그나마 면허 취소라는 것이 이게 3년 정도 지나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행의료법은 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형 선고 이후 3년이 흐른 지금 강 씨는 언제든지 다시 의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의료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있죠. 진료 환경을 개방해서 환자들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고 보호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면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의사들의 어떤 과거 이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정보를 어떤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의사라고 하는 그 면허증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터울을 갖고 있는 과거 어떤 병력이 있는지 어떤 과거 이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의사 면허증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맡기고 있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의사들이 의료 과실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면허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은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를 시행 중이고요. 일본은 취소 사유로 윤리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3년 전 국내에서도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너무 멀쩡해 보였어요. 그 재판에 나왔는데 뭐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그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본인이 더 잘 아니까 그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의사로서의 그 의료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재판하면서. 그동안에 숱한 의료사가 많은데 의사 면허 반납할 생각은 없으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겠다고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의 여행 계획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가상인간 제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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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추얼 휴먼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가서 릴 미켈라를 만나보고 싶은데요. 릴 미켈라는 2018년 방탄소년단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영향력 있는 25인 중 한 명으로 소개될 만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인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상인간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만나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데요. 제인 씨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죠? 네,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바로 길거리 음식 투어죠. 멕시코에선 상상치도 못할 특수 부위가 들어간 이 음식이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제이스픽 함께 보시죠.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정열의 나라 멕시코. 어딜 가도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흥겨운 여행지인데요. 멕시코의 심장, 수도 멕시코시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멕시코시티의 메르세드라는 시장인데요. 전통시장이면서도 엄청 큰 시장이에요. 없는 게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다양한 물건을 팔고요. 시장인 만큼 맛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특별하고 또 멕시코 분들이 많이 먹는 그런 디저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장 한가운데 자리한 특별한 디저트를 판다는 이곳.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평범한 나초 과자 아닌가요? 그러게요. 하지만 주문과 함께 봉지를 쭉 찢는 아저씨. 그 안에 각종 채소들과 재료들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소스까지 듬뿍 뿌리자 평범했던 나초 과자의 대변신. 이렇게요. 이게 바로 도리로꼬라고 하는 멕시코의 독특한 간식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 과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 뭔지 아실까요? 요거는 나초 과자 먹는다는 투명하고 말랑해 보이는 이것. 뭘까요? 바로 돼지 껍데기입니다. 돼지 그래요? 껍데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젤리처럼 먹고요. 와, 정말 색다른 조합이네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맵고 짜고 시고 달고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맛. 근데 먹다 보면 계속 땡겨요. 땡기는 맛이 느껴집니다. 이색 디저트를 뒤로하고 이제 진짜 맛집을 찾아갈 시간. 48년간 대를 이어 장사해온 이곳은 현지인들 사이 유명한 시장의 오래된 맛집이랍니다. 큰 솥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음식의 이름은 판치타라고 부르는 음식인데요. 우리나라의 내장탕과 굉장히 흡사한 음식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이면 꼭 챙겨 먹는다는 멕시코 사람들의 해장국 같은 건데요. 때문에 일부 식당에선 일요일 아침에만 이 판시타를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매콤하고 시원해 보이는 국물이 해장국으로 정말 딱일 것 같죠? 이렇게 판치타 한 그릇이 나왔고요. 요거는 중간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한 4,5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밥처럼 또르띠아 하나를 구워서 줍니다. 멕시코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또르띠아와 함께 차려진 양도 한상. 엄청 푸짐하고 내장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박수가 막. 진짜 한국의 내장탕과 맛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매콤해가지고 한국 음식의 그리움을 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진한 국물의 익숙한 맛이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정말 잘 맞는다고 해요. Es libro, callo, cuajo, cacarizo, así se llaman, tripa, bofe.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긴 시간 식민 지배를 받아온 멕시코. 고기를 즐겨 먹던 스페인 사람들에 따라 멕시코 원주민들의 식단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판시타는 멕시코 사람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특수 부위를 이용한 또 다른 유명 맛집을 찾았습니다. 그 세소가 바로 소의 뇌를 뜻하는 거예요. 소의 뇌를 통째로 넣는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멕시코의 대표 요리. 대체 뭘까요? Pues es la manera más
tradicional y rápida de echarte un alimento. De quienes no podemos llegar a horas determinadas a casa a comer. 노릇하게 구운 고소한 또르띠아에 고기, 해산물, 채소 등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소스를 넣어 싸먹는 무한한 변신이 가능한 음식, 멕시코 사람들의 소울푸드 타코입니다. 그런데 이 타코가 원래 다이너마이트의 이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세기 광산에서 사용하던 다이너마이트의 다발 이름이 타코였다는데요. 광부의 도시락이 다이너마이트와 비슷해 타코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이후 멕시코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멕시코인들이 길거리에서 먹던 음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미국으로 이민 간 멕시코의 노동자들에 의해 타코는 여러 형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타코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 이름, 가격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특별한 재료로 만드는 타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멕시코엔 정말 많은 길거리 타코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찾아간 곳은 아주 특별한 속재료를 이용하는 가게랍니다. 저게 다 타코 종류고요. 대략 한 10가지가 넘는 타코 종류가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게 다 타코 안에 들어가는 속 재료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까베사는 머릿고기, 요 까체떼는 물살, 요런 거 뜨리빠는 곱창,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속재료가 있거든요. 그 세소가 바로 소의 뇌를 뜻하는 거예요. 소의 뇌를 타코 소로 넣어서 먹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이 분주합니다. 그중 단연 인기 메뉴는 바로 이 소의 뇌랍니다. 정말 특이하죠? 뇌타코와 우설타코를 주문해 봤는데요. 주문 즉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의 혀를 두툼하게 잘라 준비하고요. 소의 뇌도 마찬가지. 좀 낯선 비주얼인데요. 많이 낯설어요. 가꾼 또르띠아 위에 한 점씩 올린 뒤 다진 채소를 듬뿍 뿌리자 금세 타코 한 접시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통째로요? 뇌타코는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에요. 여기서도 자주 먹진 않지만 좀 특별한 타코로 취급되거든요. 뇌타코 맛이 어떨까? 맛이 잘 상상되지 않는데요. 과연 그 맛은? 약간 부드러운 간을 먹는 느낌이고요. 간인데 향이 조금 더 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설로 만든 타코. 한국에선 구이로 많이 먹는 고급식 재료 중 하나인 우설. 부드러운 맛이 미식가들 사이에선 유명하죠. 우설 한 조각 썰어가지고 타코를 먹는 게 여기 가격으로 25페소거든요. 25페소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을 조금 안 하거든요. 싸네요. 2,000원이면 이렇게 우설 타코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우설 타코 꼭 한번 맛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멕시코의 특수부위 음식들 어떠셨나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세계 요리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어디서 치료를 할 거냐, 서울로 갈 거냐. 어느 날 갑작스레 소아암 판정을 받은 한 아이. 지방병원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지만 서울까지 올라와 수술해야 했던 아이. 초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야 했던 쌍둥이 남매. 이 병원 저 병원 옮기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 옮기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진짜 펑펑 울면서 갔거든요. 부모들이 처음 병원에서 들은 말은 같았습니다. 의사가 없다. 지난 연휴 한 아이의 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게 온몸에 나 있어서 퇴근 후 발견한 상황에 놀라 급히 이것저것을 알아봤다는데요. 119에 알아보니 주변에 있는 산안병원이나 아니면 이대 목동병원 그리고 고대 구로병원은 소아를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아예 없대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성모병원이나 순천향대학교 그리고 서울대병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아이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었다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바로 소아 응급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소아과 전공의들이 줄어드니까 운영하기가 힘든 거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올해 전반기 16%대로 급감했는데요.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들이 그렇고 별도로 레지던트 분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신 분들 계시고요. 그다음에 1, 2년차가 거의 지원이 없었으니까.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원한 곳은 단 11곳. 이외 병원은 아예 지원자가 없었는데요.
3년차, 4년차까지는 어느 정도 채워져가지고 그분들이 쭉 응급 당직을 섰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설 수 없는 4년차는 이제 국가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년차 가지고만 돌린다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밤에만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낮에도 외래라든가 이런 병동이라든가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운영을 해도 적자가 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이천시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부터 소아들이 야간에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는데요. 밤에 잘 때 좀 기침이 심해서. 소아 야간 진료, 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른 데는 그 야간 진료 볼 데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했었는데 여기서 시행한다고 하니까는 오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어느덧 밤은 깊어가고 오후 9시가 넘은 시각.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급 차량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나오더라고요. 아기가 열이 나가지고 119를 갑자기 불러가지고 여기를 알게 됐죠. 예. 다행이죠. 아, 천만 다행이죠, 진짜. 잘못하면 분당이라든가 용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있는 거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어저께 저녁부터 좀 열이 어제부터 열이 있어요? 네. 13개월 된 아이가 39도의 고열이 지속돼 급히 병원을 찾은 건데요. 코로나 검사하고 그럼 독감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고열이 코로나19와 독감의 의심 증상이다 보니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는 괜찮은 걸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일반 감기 열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치? 바로 해열제를 처방받아 먹였더니 다행히 열이 떨어졌습니다. 아픈 아기들한테도 멀리 갈 필요 없고 금방 진료를 전문의들한테 받을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이송을 하고 이제 다음 출동을 준비해서 심정지라든가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저희가 빨리 초동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진료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소아 야간 진료실을 운영한 후로 일반 응급실의 업무 비중 또한 줄었습니다. 이후에도 고열, 복통 등 다양한 증상들로 많은 아이들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야간에 약 처방 받아서 진료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운영하기까지 순탄치 않았답니다. 2년 전부터 시행하고자 했지만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생 많으시죠? 애기들이 아파도 데려갈 데가 없다, 밤에. 그래서 전부 떠나요, 여기를. 가장 이제 시급한 현안이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해결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해 소아 야간 진료 운영 예산을 지원한 지자체. 운영비의 한 70% 이상을 시가 우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를 낳는 것도 결국은 그 아이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 줬을 때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무슨 이렇게 재활 치료라든지 이런 환경도 구축을 하고 문화 환경도 구축해서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미래인 소아들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의 플레이, 룰브레이커, 코너. 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27개월 만에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네.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일부 시설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돼서 이제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네, 다만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설이나 장소는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해서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리 와서 다 같이 놀자. Sugar rush, sugar rush, sugar rush, give me more, give me more. Sugar rush, sugar rush, sugar rush, sugar